중앙일보에서 지금 이제 다시 또 언론 플레이를 해경궁 김씨 사건에서 이제 이 사건으로 또 옮겨가지고요. 안 보이네요. 이 사건. 그러니까는 보건소장 감옥 갈 것 같다면서 이재명 친형 강제 입원 반대했다 이렇게 하면서 또 이제 언론 조작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친형 강제 입원 반대했다 이 말은 명백한 조작이거든요. 그러니까 보건소장하고 입원하고는 일체 관계가 없거든요. 그러니까는 입원은 2012년 이고요. 2012년에 보건소장은 대면이에요, 대면. 그러니까 입원을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를 판단하는 거죠. 그것을 이제 강제로 했나 안 했나 문제고요. 그리고 입원은 2014년에 했기 때문에 전혀 별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또 언론에 조작을 하는 겁니다. 강제 입원 반대했다. 보건소장은 대면 상담을 강제했다, 안 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직접 그 검찰에서 더 깊이 들어갔을 때는, 이게 전혀 근거가 없는 얘기예요. 예, 근데 이 두 개를 2012년과 2014년 그 사건을 두 개를 동시에 이렇게 탁 짜집기 해가지고 저번에도 KBS에서 한번 그것을 내보냈을 때 우리가 한번 난리가 났었죠. 그때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하면서 그랬는데 또 JTBC에서 똑같이 요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언론을 조작을 해가면서 이제 언론 전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언론이 이렇게 완전히 조작의 일반화가 되면은 우리가 그러니까 사람들을 그냥 완전히 그냥 바보 멍충이로 본다. 이 사람들이 이러잖아요. 그래, 언론에서 뭐라고 하겠지. 텔레비에 나왔네? 법에 가면 밝혀지겠지. 지켜보자. 이러고 있잖아요. 보통 사람들은.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면은 이게 서류상으로 다 봐서 알지만은 이것은 2012년과 2014년은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 그것을 딱 붙여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그냥 그대로 뉴스에 나왔으니까 이러면서 믿어버리잖아요. 이거는 사람들을 정말 완전 조롱하는 겁니다, 진짜. 그런데 그러면은 뭘 믿고 이렇게 방송국에서 뭘 믿고 이렇게 우리 국민들을 속이는 짓을 대놓고 할 수 있을까요? 손석희 JTBC 사장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홍석현을 봐야 되는데 홍석현의 아버지 홍진기가 했었던 우리나라에서 일제시대 때 했었던 그 만행을 보면은 우리가 정말 이 사람 용서하면 안 되고 치를 떨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4.19 우리나라 4.19 혁명 있잖아요. 1960년도에 그때 사람들이 완전히 이제 또 그때 완전히 우리나라는 완전 친일파 다 잡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민족 투쟁을 하러 나갔는데 그 서울에 민족 투쟁을 하러 그 무장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이번에 지금 우리 촛불 나간 것처럼 그렇게 나간 겁니다. 그랬는데 그 사람들에게 발포 명령을 내린 겁니다. 이 홍석현이 아버지라는 사람, 이재용하고는 네, 친간의 친가, 외간의 외가, 그죠? 그런 사람이 홍석현이 아버지예요. 우리의 원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의 이렇게 완전 더러운 피가 흐르는 집안이니까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다. 그런데 나는 하나 의문이 드는 거예요. 같은 인간으로서 손석희가 나이가 지금 60살이 좀 넘었다고 하는데 그동안에 자기가 잘 쌓아온 이미지도 있고 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명감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런 일제앞잡이하고 손을 잡아가지고 그동안에 쌓아온 이미지를 다 깎아먹으면서 사장이란 자리가 그렇게 좋았나요?
내 같으면 절대로 그런 선택을 할 것 같지가 않은데 왜 그런 굴레 속으로 들어가죠? 인간의 굴레. 제가 어릴 때요, 데미안에 빠지기 전에는 제가 인간의 굴레라는 책에 빠졌었거든요. 그 책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진짜 이제 서머셋 몬이 인간의 깊은 통찰력을 가지고 썼던 최고 역작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 책이. 그걸 보면은 여기 어디 가고 없네. 인간의 굴레. 진짜 좋은 내용인데요. 한번 나눠볼게요. 어떻게 살아나가든 인생의 굴레는 우리에게 다가오고 굴레를 만들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닥친 굴레에서 그 매듭을 지혜롭게 푸는 방법을 터득하는 것이 인생의 열쇠가 아닐까? 이런 것을 제가 그때 그 당시에 읽었을 때가 그러니까는 사춘기 때, 한참 사춘기 때예요. 중학생은 벗어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조금 더 난해한 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가장 감명 깊게 읽은 책이 뭐냐 하면은 항상 데미안 이전에는 인간의 굴레였었어요. 그래서 그런가 나는 이제 나중에 어른이 되었을 때 문제가 딱 생기면은 고민을 하지 않고 이렇게 항상 스스로 생각했죠. 닥치는 대로 해결하자. 닥치는 대로. 문제가 딱 있으면 그때 해결하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해결을 해 나가니까 참 편하고 좋더라고요. 또 잠도 잘 와요. 문제가 없는데, 물론 있죠. 있는데 당장에 닥친 게 아닌데 고민을 하다 보면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잠도 못 자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때 내가 이런 좋은 영향을 받아가지고 나중에 어른이 되었을 때 어려운 문제가 왔을 때 난 그렇게 생각하는 어른이 되었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요. 그러니까는 이 필립이라는 어떤 이제 아이가 태어나서 겪게 되는 굴레예요. 태어날 때부터 소아마비로 태어나거든요. 엄마 아빠는 죽고 없고 그래가지고 이제 삼촌 집에 가서 살게 되는데 삼촌 집이 하필이면 직업이 목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목회자를 키워야 되겠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또 얼마나 진지해지겠어요. 그러니까 또 막 그런 쪽에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데 하면 할수록 얘는 또 어떻게 변해가냐면은 무신론자로 변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목사 길 안 갈 거야. 그림 할래 하면서 이제 그림을 공부하러 떠나게 되거든요. 거기서 또 이제 교수가 그림에 재능이 없어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 사람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업의 굴레인 거잖아요. 직업의 굴레. 그런데 나중에 이제 아빠가 돌아가신 아빠가 의사였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아빠의 직업을 지도 가져야 되겠다 해서 의사의 공부를 하고 그 길로 결국 가서 이제 인생을 살게 되는데 그 와중에 청춘 시절에 어떤 사랑의 굴레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랑의 굴레 안에서 일어나는 이 사람의 그 감정을 이제 서머셋 몬이 너무 잘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막 달콤하고 막 로맨틱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 여자의 감정을 잡아야 되겠는데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핸디캡이 있잖아요. 그 핸디캡이 항상 이 사람의 굴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진짜 보잘것없는 여자였었어요. 그 주인공을 괴롭히는 여자는 서머셋 몬이 표현하기로는 윌드레든가 이름이 그래요. 그런데 그 여자는 이제 늘 이 남자의 감정을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남자는 너무나 진지하고 진중한데 항상 한결같은데 이 여자는 막 그냥 바람둥이고 또 막 하여튼 이 남자를 불행하게 하면서 기쁨을 느끼고 막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남자가 이 굴레 속에서 굉장히 갈등하는 내면을 너무너무 잘 써놨기 때문에 이 책은 이제 완전히 서머셋 몬의 역작이 되고요. 또 이제 저 같은 독자가 어린 나이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인간에게는 이런 복잡한 심층 구조가 있구나. 남자가 어떤 자기의 핸디캡이 있다고 생각하는 이 남자가 자기의 문제를 이제 자기의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대상도 문제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 대상의 문제까지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 저 여자가 문제가 있는 여자라서 저렇게 왔다 갔다 하는 여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내가 이렇게 부족해서 저 여자가 저러는 건가 보다 이러면서 이제 오히려 자기 자신을 자책하는 그런 내면이 글에 막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많이 놀랐어요. 남자가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10대였기 때문에 남자가 사랑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한심한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약점을 이용하는 그런 심리를 서머셋 몸이 그 안에 써놨거든요. 그래서 제가 많이 놀랐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데미안을 읽었기 때문에 그때 이미 이제 훈련됐던 것 같아요. 필립이라는 어떤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과 이 밀드레드라는 아주 악한 마음을 가진 여자 사이에서 서로 간에 그 충돌하고 일어나는 그 심리 상태 있잖아요. 그 다음에 데미안을 딱 읽다 보니까 그 안에는 항상 카인과 아벨 얘기가 중심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해가 너무너무 잘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것이 출발점이죠. 저한테는 10대 때 예민할 때 뭔가 이렇게 항상 연구하게 된 거예요. 사람의 심리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우리나라의 그 정치하는 이런, 이 정치가 이제 어차피 사람이 하는 거고, 사업도 사람이 하는 거고, 장사, 뭐, 하여튼 모든 게 다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그 어떤 욕망이 충돌하는 게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그때 이후로는 제가 이제 점점점 더 실존주의 철학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이제 조금 더 심도 있게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아주 더러운 피가 흐르는 홍씨 집안, 삼성가, 삼성 족벌, 이 집안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정말로 풍전등화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도대체가 어떻게 거리에 있잖아요. 딱 그 거리에 혁명하러 나온 사람들한테 총을 쏠 수가 있습니까? 총 발포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까? 인간이라면은. 그 집안입니다. 이 집안이. 근데 그 사형 선고를 또 면하게 해줘가지고 그 집에서 또 결혼을 해가지고 이런 또 악마의 카르텔이 만들어가지고 아휴 진짜. 그래가지고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이제 삼성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보니까 지금 이 상태를 이렇게 스켠이 손스키하고 손을 잡고 폭주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계속 거짓된 걸 가지고 이런 상황인데도 그냥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금 7개월째 78%에서 48.8%까지 떨어졌어요. 30% 떨어진 거예요. 7개월 동안에. 그리고 민주당도 37.6%가 돼가지고 자한당하고 얼마 차이가 안 나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안에는 당파 싸움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예. 문재인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옹립했던 부엉이 팀에서 지금 그 전해철도 민정수석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보니까 민정수석의 어떤 그런 지금 현재 청와대의 사정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이제 전해철인 거죠. 근데 그 민정수석이 총괄하는 감찰반에서 최근에 일어났던 사건들이 지금 완전히 우리나라 또 발칵 뒤집어 놨잖아요. 감찰반은 뭔가요? 우병우 때도 보면은 감찰반이 완전히 그냥 모든 걸 다 지고 흔들었지 않습니까? 그때 그 당시에도 우병우 밑에 완전히 별동대라 해가지고 감찰반에 검찰 8명에 경찰 8명 뭐 다른 사람까지 합쳐서 한 20명, 지금도 20명이라 하니까 뭐 비슷하게 구성되지 않았나 싶어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그때 또 김기춘도 이렇게 했었죠. 근데 지금 조국이라는 사람이 나는 선량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지금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상황을 보니까 굉장히 의문이 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제일 문제가 뇌물에 관련되는 문제를 제일 크게 다루는 곳이잖아요. 감찰반이니까. 근데 여기 있는 감찰한다는 사람이 오히려 뇌물 부패 연루자를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게 지금 들통이 나가지고 지금 난리 났죠. 그 다음에 또 한 명이 또 술집에서 폭행 사건 해가지고 또 뉴스에 또 터졌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음주운전을 하고 폭주를 해가지고 이 사람은 또 문재인 대통령을 제일 가까이서 모시는 사람이랍니다. 그런 사람이 또 그런 일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제일 문제가 최근에 터진 거는 근무 시간 중에 이 감찰관 사람들이 골프를 치러 나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뭐 이제 한 팀, 두 팀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자기들끼리 뭐 이제 경찰 문제, 검찰 문제 이런 거를 또 정보를 주고받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어떡하냐 근무 시간에 이러니까 이 사람들 말이 관행이다 이러면서 별거 아닌 걸로 또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관행이라고. 그러면은 지금 뭐 김기춘 때도 우병우 때도 그 일하는 시간에 나가서 골프 치고 놀고 그 안에서 뭐 저것끼리 그냥 찌지고 뽑고 했다. 관행이다. 이거 아닙니까? 문재인 정부에도 이렇게 관행이 되면 안 되죠. 우병우 시대입니까 이게. 조국이랑 같이 지금 호흡 맞추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조국을 그나마 좀 좋은 사람일 거다 믿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런 일이 또 벌어졌다는 겁니다. 지금 청와대가 이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아무리 나가서 외교를 잘해도 다 까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정수석을 했었던 사람이 민정수석의 상황을 제일 잘 알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해철이 저렇게 전횡을 저지른 거죠.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민주당 안에서. 그래서 지금 민주당 안에 있는 전해철 부엉이 팀하고 이 안에 있는 감찰관 팀들이 힘을 합쳤나. 그렇게 해서 지금 감찰관에서 절대 뇌물 갖고 무조건 감찰해야 되는 사람들이 지금 분당경찰서장, 그것도 뇌물수수로 지금 고발당했잖아요. 예. 거기서 김부선 문제하고 다 했죠. 근데 김부선하고 전부 다 지금 죄 없다고 풀어줬죠. 그 다음에 남부경찰서, 여기서 해경궁인가 뭔가 했잖아요. 근데 이 경찰서장도 지금 뇌물수수 혐의로 지금 고발당했죠. 이런 사람들이 지금 경찰서장을 다 시켜준 겁니다. 지금 현재 민주당에서.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렇게 지지율이 폭락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촛불을 우리가 왜 들었나요? 적폐청산 해달라고 촛불을 들어놨더니 지금 적폐들하고 손을 잡고 이러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청와대 안에 이러니까는 지금 현재로 정치가 제대로 될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JTBC에서 홍석현이가 지금 저렇게 조작 뉴스를 마구 뿌려대고 있어도 누구 하나 한마디도 못해요. 오히려 같이 그냥 다른 방송국도 같이 그러고 있는 거죠. 진짜 볼수록 과간인데 정치를 잘 모르는 사람들, 늘 언론에 속는 사람들은 누가 이기나 보자 사실이 이기겠지 이제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재명 이미지를 계속 이제 깎아가지고 나중에 이제 대권 도전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게 홍석현의 목표겠죠. 홍석현은 야심이 있지 않습니까? 늘 대통령을 해먹으려고 호시탐탐 노린 것 같아요. 이 악마가. 이 악마가 지금 문재인 대통령 같이 사람 좋다고 정평난 사람도 거기 있어도 그 밑에 있는 것들이 분위기 이렇게 만드는데 이런 완전히 3대째 지금 이런 더러운 DNA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기가 지금 대통령이 되겠다고 우리나라를 어떻게 보고 일어나요 진짜로. 와, 나 황당해갖고 진짜. 성남지청에 12월 1일 날 사람들이 가서 이제 수사 촉구를 한다는 거예요. 정의롭게 수사를 해라. 검찰마저 이러면은 진짜 완전히 이 나라는 정말 절망입니다. 예. 검찰까지 지금 현재 이제 경찰 적폐, 정치 적폐 다 드러났잖아요. 근데 검찰은 아직 안 드러났거든요. 예. 사법은 지금 또 저것끼리 데모하고 난리니까. 검찰마저 진짜 그렇다면은 너무나 절망이다. 예. 걱정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수사 촉구를 해야 되는 겁니다. 너그라도 바로 해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광화문 촛불 보니까 이제 안희정, 이재명, 박원순, 김경수인가요? 이렇게 이 사람들한테 지금 탄압을 멈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정치 적폐, 온갖 적폐가 다 있지만 또 정치 적폐 만만치 않잖아요. 정말 끔찍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코리안 퍼스트 이분이 정치 적폐에 대해서 광화문에서 이제 사람들이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 이러면서 이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저는 적극 지지를 보낸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12월 1일 날 다 동시에 일어나는 일인데요. 어쨌든 성남지청은 시간이 좀 틀려요. 3시에서 6시고 여기는 8시를 중심으로 하는 거니까 시간이 좀 틀리니까 뭐 2번 다 갈 수 있으면 2번 다 갈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와 진짜 얼만큼 열성적이면 그게 가능할지 에너지도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 정의를 위해서 완전히 불타오르는 예, 뭐 그런 에너지가 이 많은 분들이 모여 있어서 오히려 더 또 서로 간에 힘도 되고 힘도 얻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완전히 깨어난 자들이 먼저 앞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화이팅! 바이!